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소위 대통령 윤석열 취임식이 있었던 5월 10일입니다. 예, 정치생쇼 시작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그 페이스북 올렸을 때 그 이제 기억을 했었어야 하는데 D-1800 1800일인가요? 아니 좀 더 있어요. D- 아이고 오늘 글도 많이 올렸네 내가. D-1826일입니다. 아, 1826일. 5년 뒤가 1826일이에요. 아, 그렇죠. 자, 우리 민주 시민으로서 21세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민주혁명을 일으킨 촛불혁명의 나라 대한민국의 그 시민으로서의 자존감은 1826일 유보하겠습니다. 예, 다시 싸울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예, 이런 터무니없는 쓰레기 정권, 민주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더욱 고민이 깊어지는 오늘 정치생쇼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임식 JTBC 생중계 방송하고 오셨어요. 그거 보는 것도 참 고역이 있었을 것 같아. 나는 안 봤거든. 4시간을 했어요. 야, 예전에 나도 방송 평론할 때 네. 막 무슨 그런 특집 방송 가가지고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뭐 정말 머리에 그 머리털을 손에 쥐고 털을 뽑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괴로웠던 시간들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출연료는 많이 받으시겠죠? 4시간 하셨으니까. 예. 출연료 많이 줍니까? 그렇겠죠? 4시간을 했는데. 그렇죠. 4시간을 했는데 뭐 한 10분, 20분 나가는 것만큼 주겠나? 그리고 이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뭐 그런 위험수당 이런 것도 요구해야 됩니다. 국민이 얘기하면은. 지난 대선 개표 방송에 유시민 장관, 현근택 변호사 이런 사람들 얼굴이 변해가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유, 참 그분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새벽에 이 정도면 더 이상 좁혀지기 어려울 것 같다 이랬던 유시민 이사장 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저는 그때 눈 감고 잤습니다. 그리고 주여 이 눈을 뜨지 않게 해주십시오. 뜨게 한다면 1800여일 지난 다음에 뜨게 해주십시오. 네. 냉동실에 들어가고 싶더라니까. 냉동인간이 있다면서요. 자,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학교 프란체스코 학부 특임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소위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늘 그 취임식 또 윤석열 임기가 시작된 것 어떤 소회가 있으신지 좀 여쭤볼게요. 박진영 교수님부터.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 눈치 코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무한 권력의 시대로 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 5년간을 살아야 될지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희망을 민주당이 줘야 할 텐데 말이죠. 예. 이은영 소장님 어떻게? 그래서 오늘 취임식 자체가 저도 이제 지켜봤는데 예전에 없던 그 이벤트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보니까 약간 스트롱맨의 시대가 왔다. 저는 그렇게 오늘 헤드라인 잡았거든요. 무슨 짓거리를 했는데 또. 그 의장대 사열 같은 게 예전에 그 취임식 때는 이번에 되게 화려하게 했어요. 그게 그렇게 보지 못했던 장면이고 또 남성 중창단의 합창 그리고 그 선곡도 그 외국곡이었는데 외국곡 오늘 선곡이 뭐였더라 라트라비엠인가 하여간 그 외국곡 선곡을 했는데 이제 웅장미를 주는 그런 선곡을 했더라고요. 중창단 그 노래 선곡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진짜 강한 리더십 그걸 좀 보여주려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넣었었다. 그리고 오늘 취임사 관련해서 이 반지성주의 이게 지금 반지성주의와 자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며칠간은 굉장히 또 이게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유를 35번 얘기했다고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반지성주의로 보이는데요. 반지성주의에 또 쩍벌 반지성주의. 그렇지. 그리고 또
자유라는 말 자체가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렇죠. 그런 인물이고 아주. 그래서 하여간 뭐 전 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고 어차피 뭐 저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북한 정권도 소위 뭐 북한 뭐 무슨 뭐 정부 이렇게 예전에 그 권위주의 시대 때는 또 우리 그 베레도당 이렇게 그래서 했잖아. 베레도당 베레. 그래서 소위 북한 정부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서 소위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겠습니다. 저 얼마 전에 뭐 TV 방송 토론에서 그런 것도 그게 대선 불복 프레임이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별로 뭐 승복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꼭 승복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다고 뭐 우리가 세금을 안 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뭐 국민의 의무를 뭐 회피할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저기 총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무슨 있는데 말이야. 뭐. 그러나 저기 우리 검사님들이 윤석열이 하던 길 그대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희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윤석열만 쿠데타라는 법은 없어요. 예, 농담입니다, 여러분. 쿠데타는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 자, 오늘 말이죠. 한국 코스피 12.61 상승했어요.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지입식날 코스피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상승은 보통 상승하는데. 5.70, 예, 코스닥 200도 1.28.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런 적이. 대통령 취임되면 뭔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대감이란 게 없어. 한마디로. 외국 언론들도 보세요. 뭐 저딴 게 대통령이 됐냐 이런 분위기야 거의.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고. 예. 최근이 이제 이코노미스트고요. 거의 유력지들 또 권위지들 보면은 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된다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외국 뭐 매체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뭐 그거에 뭐 제가 좌우될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여간 참 이 나라가 아주 정말 국격이 아주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윤석열을 찍으신 국민들 절반의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나머지 절반의 국민이 이제 이재명을 찍었는데 한 20만 표 차. 절반의 국민 그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그 국민들을 무시하고 그냥 지멋대로 간다? 몰락할 겁니다. 아니 박근혜도 사실 3%포인트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거의 그 정도 차이였어요. 네, 3%포인트 차임에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정치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흔들리니까 막 그때 또 저 무슨 간첩 사건 만들고 유성 그렇죠. 간첩 사건 만들고 그리고 저기 통합진보당 사건 만들어 가지고 막 공안 정국으로 몰고 가다가 세월호 참사 만나면서 또 강펀치를 맞고 말이죠. 예, 휘청휘청하다가 결국 탄핵으로 쫓겨났어요. 윤석열의 운명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낙 이 사람은 국민과의 공감을 해본 역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윤석열 정부의 성격 규정을 해야 됩니다. 행태로 봤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많은 분들이 스트롱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리더십이 강한 유형이다라는 형태로서 스트롱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치나 이념 그다음에 지향점을 보자면은 그냥 파시즘이에요. 제가 보기엔 파시즘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유, 뭐 민주 이런 말을 할 저는 자격과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이 인지 학습도 되지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자유라는 말을 한국의 이 극우 세력들이 잘못 쓰고 있는데요. 자유라고 하는 것의 기본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과 개인의 이 개인적 자유의 획기적인 신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보여주는 아스팔트라든가 또는 이 한국의 이제 극우 세력이 보여준 모습들은 반북주의에 근거해 가지고 국민들을 전체주의적으로 통일을 하고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자유주의와 거리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또 하나의 전체주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지 이 사람들은 기업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라는 것들. 그런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의 자유를 세금을 걷어가지고 분배 정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존재 이유가 국가에 있는 겁니다. 그 국가의 존재 자체를 이 사람들은 부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국가는 뭐냐? 반북 노선에 의해서 이 뭐라고 합니까? 이 억지로 덩어리 속에 사람을 밀어넣는 역할, 이게 그렇죠, 국가의 그렇죠. 역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파시즘적 정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아니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는 할 게 없는 애들이야. 그 발상의 어떤 전환
혹은 뭐 인식의 지평 확대 그런 게 없어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보니까 일부 평론가들이 자유민주주의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그 사람들 자유민주주의자 아니에요. 자유주의자, 민주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 놈들이 아니에요, 저기 아니에요. 뭐야 그 검찰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예. 자유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인권과 가족을 짓밟기 위해서 70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게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법 기술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자, 그래요. 오늘 또 청와대가 개방이 됐어요. 그렇죠. 이 개방된 이상은 예를 들어 다음 대통령이 아이고 용사는 안 되겠다. 다시 청와대로 가겠다. 못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못하죠. 거기는 그냥 이제 앞으로 계속 개방된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 그 벙커, 지하 벙커 그거 만드느라고 어마어마한 비용 들어갔는데 다 이제 날리게 됐어요. 예. 그렇잖아요. 거기 못 씁니다 이제. 보안 시설이 이제 아니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는 이제 완전히 다 한번 오픈되면은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보안이 해제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뭐 별 수 없이 민주당이 된다면은 이제 저기로 가셔야지. 세종으로. 세종으로 가셔야지. 가죠. 세종. 예. 야 이렇게 길을 터주나 우리 저 윤석열이가 머리를 써서 그렇게 한 것 같진 않은데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우리 이은영 수사님. 네. 청와대를 그렇게 함부로 개방해도 됩니까? 아유, 안 되죠. 안 되는데 지금 어쨌든 오늘 지금 이원생 중계로 개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개방을 한 건데 그게 어쨌든 쐐기를 받고 싶었나 봐요. 이제 용산으로 가는 걸 거의 이제 전 국민한테 기정사실화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제 취임식과 동시에 지금 방송을 하면서 개방을 한 건데 어쨌든 지금 오늘 지금 이후에 이제 저녁 만찬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청와대를 거의 안 쓰는 일정으로 지금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빠르게 지금 개방이 돼가지고 그냥 청와대 공원 하나 만들어서. 아니 거기 직원들이 한 1,000명 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거기 지금 101단하고는 다 이쪽으로 지금 이사를 했다고 들었고 경비하는 그쪽은 이사를 했다고 아니 들었고 그렇게 순식간에 이사가 가능합니까? 미리 일부가 간 거죠. 일부만 먼저. 아니 근데 거기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지원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그 나름대로 그 보안 시스템이 철저해야 할 텐데. 그런 거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때 예전에 저희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 S 기업이 와서 그걸 다 했었거든요. 삼성. 네, 그래서 그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이제 그 외에 바깥에 설치되는 무슨 뭐 이제 방공망에 관한 준하는 그런 시설들이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아마 이전하는데도 한 몇 개월 지금 걸리는 걸로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있거든요. 또 저 공관도 그렇죠. 그 손을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렇죠. 아크로비스타에서 매일 출퇴근한다는 거 아니에요? 퇴근한다고 하고. 대통령이 사는 공간이 그렇게 소위 대통령이 사는 공간이 그렇게 대중에게 공개가 되고 표적이 된다는 것도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지가 선택한 거지 뭐 아니, 뭐 우리가 그- 걱정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대통령이 뭐 저기 광화문 가서 순대집에서 뭐 소주 먹고 막걸리 먹고 이거 그림으로 좋을 것 같고 한데 이거 정치 이벤트지 사실 그 좋은 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생각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어요. 예. 남대문 시장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그거 대통령을 하고 싶지. 근데 예. 경호 문제라든가 오히려 국민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렇지. 그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안 하신 주변에서 거거든요. 접근 못하게. 예, 그렇게 해서 안 하신 거거든요. 그런 거를 정치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운영을 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그냥 이벤트 하겠다는 뜻이에요. 복숭아 나무 들고 들어갔대요. 복숭아 나무. 들어간 사람들이. 예? 네. 이게 그 노인들이 복숭아 나무 가지 막 흔들면서 가더라고 아침에.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귀신들을 쫓아내는 네. 축귀의 어떤 그런 이벤트라고 하더만 이겁니다. 야,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단 미신이 난무하고 말이죠. 네. 예. 정말 참 아이고 웃음만 납니다. 오늘 거기 취임식과 함께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오후에 좀 전에까지 보고 왔는데 그 양산마을 양산 거기로 양산 마을이 아니죠 거기가. 그 제가 한번 가봤는데 네, 예. 아유 거기 저 들어가기 힘들어요. 아 그래요? 평산마을. 평산마을 참. 아이고 저 또 양산시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거 완전 시골이에요. 이게 어딘가 하면은 네. 영남 알프스라고 그 이 경남하고 이쪽에 경북하고 이 경계선 쪽에 1,000m 넘는 산이 한 대여섯 개 막 붙어 있어요. 그걸 이제 영남 알프스라고 해요. 근데 거기 등산하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서울에 산들 우리 악산이잖아. 관악산, 바위가 가는 산인데 흑산이었어. 굉장히 등산하기 좋아요. 그 있는데 그 산 중턱 어딜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평산마을 지금 오늘 들어가시는 것도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보고 왔는데 여러 가지로 참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아니, 민주정부 네. 끝났어요 어제로. 이제 완전히 파시즘 정권이 들어섰고 이제 앞으로 이 악물고 사셔야 돼. 우리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저놈들의 이 대가리의 그 한계를 너무나 명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십시오. 이제 검찰, 국민의힘도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제 만나게 될 거야. 걔네들이 무슨 해피한 시간이 올 것 같아요? 아니야. 경찰도 마찬가지고. 보십시오. 어떻게든지 한번 정말. 이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하다가 이제 자코뱅이라고 이름 들어봤죠. 네. 자코뱅당 마지막에 이제 급진개혁 노선이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역반동으로 이 갑자기 민중들이 일부 왕당파에 합류해가지고 혁명을 뒤엎어버려요. 네. 혁명을 뒤엎어버리고 이제 그걸 이제 우리 반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역사가 거꾸로 돌아갔다. 이걸 반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 이념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옛날에 뭐 북한군들 내려와서 반동분자 이야기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데. 네, 그 반동이 아니죠. 예, 그 테르미도르 반동 뭐 이런 식의 이 표현을 쓰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촛불혁명을 뒤엎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건데 이걸 뒤엎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똑같이 윤석열을 찍어줬던 일부가 이탈하고 그 세력 내에서 반란이 생겨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탄핵하는 과정들을 보세요. 탄핵의 주역이 알고 보면 김무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정권 초반기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 철권 통치로서 그걸 틀어막을 수 있지만은 결국은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날 겁니다. 그 내부의 균열자들을 우리는 외부에서 끊임없이 공격해주고 하는 비판해주고 하는 그런 날카로움을 지금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는 야당이 됐잖아요. 네.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지난 19대 국회를 한번 생각해 보죠. 20대 국회. 2016년에 당선됐던 20대 국회. 그때 121석인가 그랬어요? 더불어민주당이 한 석 차이로 123석. 123석이었구나. 네. 123석으로 간발의 차로 일당이 됐고 제2당이 122석. 한 석 차이로 민주당이 일당이 됐어요. 네. 그래서 뭐 국회의장도 뭐 민주당이 갖고 그랬는데 그래서 원내 일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여소야대가 뭐 아주 완연했고요. 그런데 이듬해 이제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121석 가진 소수 여당이 돼버린 거야. 거대 야당에서 소수 여당이 된 거예요. 뭐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여당이 되는 순간 이것도 다른 얘기가 다르죠. 되는구나.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80석 가까이 이제 되면서 또 슈퍼 거대 여당이 됐는데 야당이 됐어요 지금 야당. 야당이면 뭐냐 이제 더 이상 뭐 무슨 뭐 협치 그리고 뭐 겸손 이런 걸 다 버리고 싸우는 이제 스탠스로 왔단 말이죠. 그렇죠. 예. 야당의 한문으로 뭔지 아세요? 야당 반대한다. 들려. 들판에 있는 겁니다. 들판에 영어로 있는 거. 말하자면 이제 반대한다. 오포지트. 예.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규합될 때다. 과거에 뭐 싸웠거나 안 싸웠거나 뭐 이제 모두가 다 규합을 해서 윤석열 정권을 흔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목표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이제 민주당이 왜 졌나 여기서부터 다시 들어가야 제대로 되거든요. 복귀해야죠. 네, 다시 예.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네. 왜 졌나라는 것에 대해서 네. 저는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시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저도 서운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냐 이재명 후보의 문제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버리면은 제대로 된 분석이 될 수 없어요. 특히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쟤 때문에 졌다. 이거 저 민주당의 전통과 역사거든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정책의 문제라든가 정책을 받아들이는 사회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경기 인천에서는 이겼는데 서울에서는 왜 졌느냐? 그게 문재인 탓이냐? 그게 이재명 탓이냐?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답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뭔지 그렇게 되면 우리 답이 나오잖아요. 서울의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그게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불거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사람의 문제로 지도자의 문제로 접근해 버리면은 갈등만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부동산 정책을 누가 했냐 이렇게 또 접근을 할 수 그것도 이제 있죠.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렇게 따져봐야 해서는 돼요. 안 되는 건 맞는데 네, 네. 결국에는 사람으로 그렇지, 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안타까워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천과 그러면은 경기에는 부동산 문제가 없었나요? 부동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덜한 부분은 있었고 사실 이제 민주당이 지금 그 노선 그다음에 그 당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죠. 그 사람을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배제하고 검토를 한다 그래도 지금 어저께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어저께 이제 한동훈 청문회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좀 조롱을 받는 면도 있더라고요. 준비를 이렇게밖에 못했냐. 내부에서도 우리가 또 지금 실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력이 없지는 않는데 왜 어제는 그렇게 난조를 보였는지 어제 좀 많이 난조를 보이긴 네.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제는 좀 사람을 키울 때가 됐다. 이제 민주당이 너무 심하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5년을 한번 전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5년 전망. 뭐 5년까지 해야 돼요. 5년 안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알 수 없지요. 알수 없죠, 세상은 알 수 없죠. 근데 하여튼 그것까지 한번 좀 전망해 주세요. 그 전망을 맞출 수는 없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두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패한 검찰과 연결된 어떤 이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 이익 편취의 문제, 그거. 그다음 두 가지는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무속에 의한 국정농단의 가능성. 그렇지. 이게 뭐 저는 제일 큰 가능성이라고 보고요. 오늘 보니까 그 5대 기업 총수들이 다 그 초청을 받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과거사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대 기업 총수더라도 그 사람이 뭐 정경련 회장이라든가 경제인단체 회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단체장이라야지 초청을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기업 서열대로 쫙 다 초청해버린 경우가 있었는가?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누가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어떤 부패 문제가 만약에 불거진다면은 그렇죠. 정권의 기반이 흔들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인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 방향에 있어서 무속이라든가 그런 그 점성술 같은 이런 것들이 개입되는 상황들이 나타난다면 이미 또 충분히 국민들이 알지 않나요? 근데 이게 하고 무관하지 않은 정권이라는 걸. 후보 시절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어서 그것을 운영하는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태민 씨라든가 최순실 이야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 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이 아닌 사람인 상태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들 속에서 국정을 운영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늘 취임사에 보면 반지성주의로 몰아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무속의 논리, 무속의 내용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 오늘 윤석열이 이제 얘기한 그 뉴라이트, 그 자유의 개념이 뉴라이트에서 많이 지금 차용이 되어서 들어온 느낌이 많고 현재 이 MB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뉴라이트라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국정 운영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그 취임사 내용 중에서 보면은 정치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고 딱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국정을 할 수 있나 지금 여소야대 상황인데 정치와 타협을 하고 정치를 통해서 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 정치가 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관념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접근을 하고 잘못된 것들을 계속 지적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오늘 사실은 그 취임사에서 국정의 거대 담론을 이야기했는데 그 거대 담론의 내용이 보수주의의 원뿌리하고도 맞지가 않고 오히려 그 뉴라이트라는 지금 한철 지나간 그런 이념을 가지고 근본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점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거를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보수 안에서도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강용석 류의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세력이. 아니 윤석열을 비판해요? 엄청 비판하죠. 아, 그래? 네. 오. 그 보수 안에서도 지금 스펙트럼이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보다 스펙트럼이 더 넓고 변희재, 정규재 이런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비판 안 해요. 더 이게 조갑자도 비판 나뉘어져 있어요. 예. 예. 조갑제는 변희재 말에 따르면 오전 오후가 다르다. 오전에는 칭찬했다, 오후에는 뭐 비난했다,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수라는 이념을 가진 그런 지금 정부도 아니다. 그 실체를 좀 정확히 볼 필요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파쇼적 정부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그럼 군과 검을 같은 거로 보면은 그런 관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접근을 잘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전의 방식으로 특히 어저께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방식으로는 안 돼. 조금 실망을 너무 줄 나이고요. 수 있다. 예. 그 5년 임기 다 채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로 보면 이 지금 그 여소야대 국면인데요. 여소야대가 끝나는 다음 총선 때가 되면 임기 중반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중간 평가를 받게 되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때 총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부 내지는 이제 지금 현재 취임 초에는 그런 건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새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여론이 50%밖에 안 되고 일단은 이 용산 집무실 이전이 굉장히 큰 골칫거리가 될 거예요. 윤석열 정부 자체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다음 총선 때 민주당도 그 정도에 준하는 수준의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근데 아니 뭐 네. 국민의힘이 뭐 잘해서 집권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봤을 땐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비판, 심판 정서 때문에 여기는 집권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민주당이 잘하든 못하든 만약에 지금과 같은 그냥 하나만한 그냥 이스나만한 존재로만 남는다면은 다음 총선 때 굉장히 덕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개념으로서 그렇죠. 아주 혹독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우리가 이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야당 10년을 했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게 우리 그 이명박 정부 되자마자 언론학법 관련해 가지고 그렇지. 한 달씩 국회에서 농성하면서 정말 그 극렬한 몸싸움을 하면서 그 투쟁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이라든가 뭐 반값 등록금이라든가 그냥 그렇죠. 산무일반이라 그래서 민생 정책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노력들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도 또 이 계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혁신과 통합도 만들고 여러 가지 또 물론 뭐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 몸부림들을 많이 쳤습니다.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권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단련됐기 때문에 이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 촛불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난 지금 돌이켜 보면은 박근혜 탄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집권을 했지. 그렇죠. 그게 그때도 없었다면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치. 그게 만약에 없다면 과연 집권할 수 있었을까? 좀 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그 가장 이제 뭐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 핵심적인 기점이 언제냐면 그 교과서.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를 그래요? 이제 강행했을 때 네. 그때 민심이 떠났거든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언론 악법이나 선진화법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잘해서 이런 것들을 한 게 아니고 워낙 12년의 진고에 대해서 이 지지층이나 이 내부가 납득을 못한 기간이 오래됐고 거기에서 이 모든 이런 것들 결기들이 나와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총선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이제 쭉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네. 자 탄핵이 되는 이 출발점이 언젠가 하면요 2016년 총선이에요. 2016년 그렇지. 총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석인지 두석 차인지 모르겠지만은 한석 차이야. 응. 일당을 뺏겨버리니까 저 사람들이 야 박근혜하고 같이 가다가 우리 죽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김무성이 거기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다고 봅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지면은 저 사람들은 그냥 윤석열을 잡고 계속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흔히 하는 말로 민주당이 이겨버리고 자기들이 이제는 대선 질 것 같다. 다음 총선 되면 더 망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는 윤석열과 이질적인 사람들이 윤석열을 버리려고 할 거예요. 네. 지금 윤석열이 정치를 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오히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질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질적인 사람. 네, 원래 있던 정치, 보수의 그렇죠. 정치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그때는 아마 좀 뭔가 세력화를 하든지 아니면 힘을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지금 윤석열의 이런 유형의 사람으로 다음에 또 집권 못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다음 총선을 대비할 것인가? 당장 지금 저 다음 총선과 유관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또 그쵸. 보궐선거 네. 그 이후에 또 저 전당대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저 광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 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밥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 말아 드시고.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우선 말아 먹겠습니다. 네. 자, 마카 순대국밥 밀키트. 네, 여기 앞에 보이시죠? 여러분 국밥 충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밥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순대국밥이 여러분 앞에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마카 순대국밥. 다시 한번 마카 순대국밥. 네, 마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외국 말 같지만은 이 경상도 방언으로 함께 더불어. 그러면은 억양이 마카 이래요. 마카 순대국밥. 네, 마카 자, 순대국밥 먹자. 네, 마카 순대국밥 먹자. 전부 다 순대국밥 먹자 이랬어요. 드세요. 예. 아, 네. 자, 전 연령 누구나 모두 즐길 수 있는 국밥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3일 동안 우려냈습니다. 진하고 담백한 마카국밥.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잡내와 맛 두 가지를 모두 잡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국밥입니다. 맛있는데요? 정말 잡내가 하나 잡내가 없네요, 잡내가. 깔끔한 맛입니다. 이 저 사장님 만났는데 우리 저 그 아이를 가지신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드신데 왜냐 잡내가 없었어. 잡내 때문에 이 저 돼지국밥, 순대국밥 못 드시는 분들 잡내 없는 한번 순대국밥 맛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맛있네요. 마카예요, 마카. 예. 아니, 잡내는 없는데 또 진하네요. 진하네요. 네. 예. 해썹 인증받은 청결하고 깨끗한 제조 공장에서 100% 국내산 돼지 사고를 72시간 동안 푹 우려냈습니다. 예. 이 저 국내산 돼지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저 돼지를 도축하기 전에 그 국어 평가를 받습니다. 국어 평가를. 그래서 합격한 돼지들만 도축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더욱 진하고 담백한 육수의 맛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씹는 순간 풍미가 확 퍼지는 병천 순대. 예. 쫀득 담백한 고기까지 너무 맛있어서 한 봉 끓여 먹고 남은 한 봉지 더 끓여 드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자, 육수도 떡국, 김치찌개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네, 일석이조입니다. 이 육수도 주목해 주세요. 자, 마카 육수가 순대국밥. 돼지 밀키트. 육수예요? 예, 돼지 육수입니다. 예. 마카 순대국밥 밀키트 2인분 세트 13,800원입니다. 네, 다대기, 순대 등 추가 옵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대기 넣어서 저기 있어요. 맛있겠네. 다대기 필요하세요? 네. 저는 자대기를 안 넣고 안 넣으세요? 원래 김치 국물을 넣어요. 그렇구나. 예. 자, 자세한 사항은 말이죠.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민도 먹어봐야죠. 예. 이 순대가 완전 그 어이구. 비닐을 하지 않은 순대네요. 이거 맛있네요. 그래요. 네, 그 껍데기를 비닐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는 먹는 저기- 비닐. 네. 그렇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돼지국밥인데 좀 하네. 네. 좀 부산 네. 부산 가면은 제가 영도나 이런 데 가서 늘 돼지국밥 먹거든요. 그래요? 저 돼지국밥은 밀양이 또 본산 아닙니까? 또 좀 달라요. 밀양, 구포, 부산, 아유, 순천도 돼지국밥이 있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아우, 진짜다 이거. 진짜 맛있네요. 네. 순대가 기가 막히네. 이게 순대가 좋아야 돼요. 사실은 국밥은 순대국밥이니까. 어떤 순대는 뭐 거의 나이롱을 넣은 맞아. 것 같은 이거 아니. 아마 진짜 너무 달라. 질긴. 진짜 순대. 네, 맞아요. 와. 세상 이런 순대국밥이 나왔네. 아니, 사장님이 여기 가서 한번 맛을 보고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걸 저 사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원래 만드시던 분하고 같이 손잡고 사업을 벌이셨는데 요새 이 밀키트가 무인 판매점도 생겼더라고요. 진짜? 네. 아니 제가 부산 있다가 서울 와서 제일 섭섭한 게 부산 같은 순대국밥이 없어. 순대국밥이 돼지국밥이 없어. 이거 잘하네. 네. 여기 딱 그 맛입니까? 괜찮아요. 그 부산에 그 서면 뒤쪽에 가면 순대국밥집 골목이 있어요. 네. 제가 강원도 춘천 출신인데 춘천 닭갈비도 서울에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난 닭갈비를 먹으러 애써서 그거 먹으려고 춘천 가기도 합니다. 네. 춘천 닭갈비 맛있죠. 이건 진짜네. 이게 어디
이런 맛으로 아니 이 밀키트를 사가지고 음식점에도 대박 나겠어. 그냥 음식점에서 해도 되겠다 이거. 음식점에서 밀키트를 사서. 아, 맛있네요, 진짜. 이거 제법이야, 진짜. 아니, 이거 두 가지거든. 국물이 진하면 잠대가 나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어쨌든 순대가 맛있네요. 순대도 맛있고 고기도. 네. 살에 들리셨네요. 아유, 너무 맛있어서. 이야. 아, 좋다. 아유, 국물이 이게 기가 막힙니다, 국물이. 네. 응? 아, 세상에. 아유. 이거 진짜가 나왔어, 진짜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순대국밥 중에 제일 맛있어. 또 이 돼지국밥은 또 노무현 아닙니까? 또 노무현 대통령 생각나고 먹을 때마다. 변호인 영화에. 아, 낙하 순대국밥. 네. 와. 고기가 또 죽여, 고기가. 여기 수육으로 먹으면 맛있겠어. 그래요? 이 고기 따로 순대 따로 같이 오나 보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가면은 자, 순대만 드릴까요? 그럼 고기만 드릴까요? 아니면 내장만 드릴까요? 다 섞어 드릴까요? 이러거든요. 어떻게 해야 맛있습니까?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식성에 따라서. 속이 따라 먹는데 근데 순대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약간 좀 그런 게 있고 내장은 어쨌든 냄새가 나고요. 아무리 깔끔하더라도 조금씩. 내장 씹히는 맛이 좋지. 아유, 야, 이거 정말 진짜가 왔어, 진짜가. 그러게요. 여기다가 조금 조리를 더 해서 먹으면 훨씬 맛있겠네요. 그럼. 네. 마늘하고 좀 더 넣고. 이게 취향에 따라 다른데 그 깊고 끈적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약간 그 누린내가 나더라도 그런 걸 먹는 거고. 좋아요. 그런 거-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냄새 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조금 맑게 네. 먹으면서 물을 더 많이 넣고. 저기 내장이나 이런 건 넣지 그쵸. 말고 이게 저기 순대 위주로 넣고 먹고 그런 게 나아요. 제 최애 음식입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 너무 잘 드시는데요? 아니, 맛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아, 그렇죠. 진심이야, 진심. 국밥에 있어서는 제가 진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먹을 때 다대기 안 넣어요 저는. 전 다대기 많이 다대기 넣으면 이 본연의 맛을 못 느끼는데 다대기 안 넣고 그다음에 이 정도까지 보여드리면 말도 안 되네. 와, 이건 뭐 대단합니다, 진짜. 야, 진짜. 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돼지국밥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네. 순대국밥. 제대로. 아, 국물은 똑같이 돼지국밥이냐 순대국밥. 그러게요. 네. 국물이 뽀얗게 나와가지고. 아니, 특히 우리 아이 가지신 어머니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렇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렇죠. 네, 네, 여러분. 자, 순천에도 순대국밥이 있어. 근데 순천의 순대국밥은 볼게요. 소고기 국밥. 지역마다 소고기를 그럼, 넣어요. 그럼. 순대국밥인데. 순대. 아니 소고기 국밥처럼 느낌인데 이제 돼지를 넣었어 이제 순대국밥. 그래요. 알겠습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진짜 잘 나왔어요, 이번에.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카 순대국밥 밀키트였습니다. 2인분 세트 13,800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격에 이런 맛을 정말 여러분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광고는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마이보험 체크.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그 증거는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보험, 즉 종신보험 같은 장기보험의 월 평균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입니다. 자, 이 얘기는 그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 왔다는 의미인데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말립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인데요. 체결률이 낮은 이유는 상담 후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무료 상담이 되겠습니다.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것도
제로입니다.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까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 단일 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가입할 수 있게 해드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 마음 든든해지는 보험으로 준비하세요. 자,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번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컴백을 했습니다. 인천 계양에 출마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좀 찬반이 많잖아요. 지금 출마하는 거와 관련해서. 근데 좀 불가피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과거에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번 이재명 후보의 그 출마를 이야기하긴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홍준표 후보도 지금 대구시장으로 출마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대선에 뛰었던 분들이 다 지금 다시 선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재명 후보만 뭐 그 왜 또 대선을 뛰었던 사람이 지역의 선거에 나오냐 이런 비판을 이 할 지역 수는 선거는 없다. 아니지 국회의원이 그렇죠. 되는 건데 뭐 그렇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네, 있어. 그래서 네. 그 원예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앞으로 이제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분들은 이에 배지를 달고서 하시는 게 당대표라는 이제 과정 거치면서 그 프로세스 속에서 하려면 그런 준비를 미리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이번에 좀 하게 됐어요. 아니 전 주말에 저기 계양구 갔다 왔거든요. 아, 신나셨더만. 근데 그게 표현이 그런 게 제가 그 이야기 몇 번 했는 것 같은데요. 야구 선수 중에 지명타자로만 나와야지 타격이 잘 되는 선수가 있어. 근데 유격수도 해야지 타격이 잘 되는 선수가 있어. 네. 이 전형적으로 우리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 수비 공격을 같이 해야지 이 타격이 잘 되는 선수인 거예요. 그래 집에서 쉴 수 있는 선수가 아닌 거예요. 열심히 움직이고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훈련이 되고 그런 식으로 정치적 성장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쉬면 안 된다. 저는 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국회의원 선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체장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는 뽑는 단위일 뿐이지 그 지역구라는 개념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럼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의 만악의 근원이 이 지역구 정치예요.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동네 처박혀가지고 그 시장하고 시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뺏어서 자기가 했다고 자랑질하는 정치. 이게 지금 한국 정치 이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국회의원은 나라 일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너무 그렇게 지역이 없는 건 아니고 이재명 후보기 때문에 그 공식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 지역을 또 모르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할 수도 없지 않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건 뭐 제 그 소신인데 그 결국은 이 정치라는 것은 보편성이기 때문에 이 하는 말로 성남에서 잘하는 사람은 인천 계양 가도 잘하는 거고요. 강원도 영월 가도 잘합니다. 이게 결국은 보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에서 정치 못하는 사람이 성남 가도 못합니다. 아, 그렇죠. 예. 그거는 그렇겠죠. 예. 근데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뭐 왜 벌써 나오느냐 그러는데 아니 왜 무슨 기한이 있습니까? 대선 후보는 뭐 얼마간은 공직선거 출마를 해서 안 그게 된다. 없죠. 피선거권이 네. 제한된다. 뭐 그런 법규가 있나요? 그게 뭐 없는 그런 거 거죠. 없죠. 이제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답이 없는 거고 정치는 어떻게 보면 뭐 제 생각입니다만 다 상황 논리일 수도 있어요. 상황 논리일 수도 있는 게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영국에 유학 가고 미국 유학 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잠시도 쉬지 않고 현장에서 뛰어야지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보복 대상입니다. 실제로 수사가 들어갔고요. 그 한동훈 내정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할 수 있다고 수사.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당인으로서 그 서로 뜻을 모아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벌써 나오냐? 그런 인간들은 100% 8월 그 전당대회에서 그 자기가 나가고 자기가 미는 사람이 이제 당선돼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안목에서 당의 그 자산을 지킬 생각은 없고 아주 그 소리의 정치. 예?
그 소리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본질은 보궐선거보다도 전당대회라고 봐요. 네. 전당대회에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당대표가 되고 차기 총선 공천에 이재명이 물갈이 공천을 할까 두려워하는 거. 저는 이게 지금 이 민주당 내에 개파를 초월한 다선 중진들의 이 하나의 좀 정신적 카르텔 이런 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해철 홍영표가 나올 모양인데 맞습니까? 그 얘기는 계속 있었고 네. 전해철 장관은 나올 생각이 있으신 걸로 저도 그거 그런 들었어요. 건 왜 나와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아니 이 위기의 시대에 지금 이 2년 동안에 민주당의 그 미래가 결정돼 있는데 임기가 2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이 2년의 임기 동안에 전해철 리더십으로 도대체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생존하며 다음 총선에서 승리를 도모할 수 있겠어요? 그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정치에 대해 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저기 이재명 후보와 전해철 장관의 전사를 보면은 거의 당내 경쟁이지만 생존을 건 수준의 당내 투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똥파리를 동원하겠지 또 저쪽 예, 이거는 저기 똥파리를 동원할 거 차기 아니야. 대선까지 내다보는 그런 경쟁이 될 거다 이렇게 설마 보여요. 저 전해철이 대선까지 지금 당연히 당연히 보죠. 전 대통령이 되겠다. 당연히 보죠. 전 대통령. 전해철이 뭘 했다고? 아니 그럼 이번 정부에서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정말 야 전해철이를 차라리 내보내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뭔가 그렇죠, 항상 직을 그렇죠. 그렇게 얻었을 때는 그런 불러야지 효능감을 나오는 보여야 거죠. 되는데 뭐 네. 그게 뭐가 있어 도대체? 근데 그래놓고 무슨 쥐가 뭐 전직 장관 한 번 했다고 그 대선 후보? 야 이거 진짜 정치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겪어보면요. 이 정치에서 이 리더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중에 합리적인 사람은 드물어요. 자기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냥 자기 이 애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는 경향이 잘하는 정치인, 호평 듣는 정치인은 지가 뭘 한다고, 걔는 근본도 없어. 내가 정통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 틀림없이. 자기가 친노요, 친문이니까. 야, 친노, 친문으로 대통령 될 수 있냐? 그렇지. 근데 뭐 저는 한편으로 보면 네. 뭐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은 야당의 당 대표는 저는 무조건 대권 주자여야 된다 그런 그렇지. 생각이에요. 관련 당 맞아요. 대표는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난 전해철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전해철이 대권까지 쿵군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문이 막히면 말문이 막혀. 지금 그 민주당의 차세대 리더군이 특히 이제 대권을 염두에 두는 인물군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키워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고 장관을 했던 사람들은 그 후보군에는 들어간다. 그렇게 놓고 보면 전해철 장관뿐만 아니라 뭐 황희 장관이나 후보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후보에 권칠승이 권칠승, 유은에 들어가고 뭐 박범계 한정혜 들어가고, 장관이라든지. 이때 후보는 뭔가 하면 뭐냐 벤치 워머. 아니 그러니까 리스트에 들어간다는 거죠. 리스트에. 제가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데. 참 가소롭다, 가소롭다. 아니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김경수 지사를 좀 사면해 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또 간절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김경수 지사가 저렇게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잠재적 대권 주자를 한 명 더 키운다는 측면도 있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런 걸로 보면 또 조국 장관도 리스트 군에는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조국은 이쯤 됐는데도 정치 안 나오면은 이제 비난받습니다, 진짜. 가족한테도 비난받을 일이에요. 솔직히 이젠 나올 때가 됐습니다. 본인이 싫어도 정말 뭐 내 길이 아니라고 판단돼도 이 지경까지 왔으면 이제 나와야지. 응? 조국 장관 운명인가요? 응? 운명이에요, 운명. 할 수 없어. 아유, 네, 지금 아무튼, 역사가 흘러내고 있는데, SNS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저기 강요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현재 상황도 본인은 감내하기 힘들 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아이, 예, 우리가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네. 조국 전 장관이 이 역사의 어떤 그런 상황에 지금 자기가 서 있다고 자각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뭐 제가 지지하는 분은 뭐 따로 있긴 하지만은 지지도 안 하면서 왜 나오라고요? 그러면 지지해야만 나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리스트에 애정을 갖고 저기 지지할 생각을 갖고 나오라고 해야지. 아니 세상에 권력은 한 자리만 그렇죠. 있는 건 여러 아니잖아요. 자리가 있잖아요. 네.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명예회복을 하는 게 제 궁극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뭐 정치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밖에는 지금 길이 없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니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8월에 전당대회에 그 이재명은 안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 이재명은 나를 밀 것이다. 이런 자기가 것도- 하고 싶은 거죠. 대리인으로 내세워. 아니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나 봐. 그런 사람들 많죠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선을 긋듯이 이야기한 게 야당의 당대표는 대권 주자여야 한다. 야당의 모든 목표는 정권 탈환이기 때문에 정권 탈환을 가장 앞장서서 할 사람은 자기 욕망이 강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결국 대권 주자여야 된다. 이 말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당대 그 양반도 이재명이 날 밀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자기 대권 꿈이 있나요? 당연히 그럼 있죠. 이재명이 그분을 다음 대선에 밀어주나요? 당연히 있는 거죠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인물들을 좀 새롭게 더 한 체급 올려서 이제 좀 키울 필요는 있는 상황에 있다 지금.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한마디 할게요. 그죠? 네. 이재명이 자기 밀기로 했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8월엔 무조건 이재명이야. 무조건 이재명이 돼야 해. 이재명 말고 답이 없어. 당신들 같이 그렇게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무슨 당대표를 한다고 그래. 이거 2년 후에 총선 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지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물러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참- 우리 쪽에 대통령 하신 분들을 이제 최근에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그렇다시만 노무현 대통령 1.5선, 문재인 대통령 1선, 이재명 후보 당선 안 되지만 0선이었습니다. 예. 결국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민주당 정치를 혁신했다는 뜻이에요. 대선 후보가. 그렇지. 그런 사람이 나와줘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다선 중진이 야당의 당대표가 돼서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초선 재선들의 분발, 대선 주자가 되겠다는 욕심 이런 것 좀 한번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뭐 나오는 거에 자유고 뭐 제가 뭐 반대한다고 뭐 무슨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 운동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한 발 좀 떨어져서 본 입장에서는 지금 8월 전당대회에서 좀 나올 자격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어요. 아마 그게 이재명 고문이 그 개항 이제 마음을 결정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도 한번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이 조기 등판 그리고 이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진 지 얼마 안 돼서의 당대표에 도전하는 거와 관련해서 이제 걱정도 많은데 왜 그 걱정을 했는지 우리도 사실 명확한 이유를 대기는 어렵지만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개항을 나가겠다고 결심을 한 거는 결국 당대표까지 그냥 원내 진입해서 하겠다라는 지금 루트가 나온 거니까 네. 아마 그 말했던 사람들을 조금 이제 다 수정을 할 가능성은 많죠. 네, 여러분 혹시 그 얘기 들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자기 당대표 나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널 밀겠다. 응? 아니 자기가 당대표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재명 후보가 날 돕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까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재명 후보도 전당대회 나갈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하니까 나온 거죠. 네. 네. 박주민 의원도 나오지 않을까요? 당대표요. 지난번에 생각은 했었죠. 아니 저는 이재명 후보 지사가 나와서 당선되는 것과 또 다른 측면의 접근으로서 박주민 의원 같은 사람도 나와주는 게 맞다고 봐요. 같이 이제 의미 있는 경쟁을 해줘야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 박주민 의원을 뭐 크게 선호하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그 서울시장도 그래서 그 의원직을 내놓을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이 날 당대표를 아 그래요? 밀기로 혹시 그 누구예요? 누구예요? 몰라요? 나 한 사람 아는데 같은 사람인가? 그 사람일 거야. 두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뭐 정말 제가 그분한테 우하고 야유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지 마시고 이거 그좀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좀 한 자리 하셨던 분들 말이죠. 자기가 뭐 좀 대단한 사람인 양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국회의원이 되면 그렇게 계속 하고 싶은가 봐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시면 또 달라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뭐 한 재선 정도까지는 뭐 생길지 모르겠어요. 늘 주장하는 건데 한국 같은 이 절대적 집행부 우위 국가, 대통령이라든지 시도지사 우위 국가에서 3선 이상 국회의원이 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집행부가 될 의장을 가능성이 위해서는 3선 이상도 필요하죠. 의장이 3선이 의장하면 되지 뭐. 그렇지. 3선이 의장하면 되죠. 뭐 아니 네. 뭐 무슨 5선 6선까지 갈 필요 뭐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지방선거 판세 한번 좀 분석해 주시겠어요? 어떠세요? 지방선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경기도 선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천 시장 두 개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제 지금 어저께도 분석하시는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랑 엄청 밥 먹으면서 싸웠는데 충청권을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많이들 보더라고요. 많이 민주당 네, 민주당에서 많이 입장에서? 뺏길 네. 것이다. 근데 저는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물 경쟁력이 있거든요. 충청에 나온 후보들이. 그래서 저는 8대 9로도 민주당이 좀 한석 지거나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그 당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다 이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새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게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완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그렇진 않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 최근에 그 서울은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고 이제 수도권만 얘기하면 경기가 지금 조사마다 지금 약간씩 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인천은 오차 범위 이내에서 박남춘 지금 후보가 조금 지는 걸로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개항에 출마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지역을 다니기 때문에 경기와 인천이 얼마나 그 시너지 효과를 낼지 이게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 전문가시니까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주당은 야당이 됐을 때 네. 여론조사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잘 응답하지 않는 경향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자면 2010년도 2014년인가요? 한명숙 후보와 네. 오세훈 후보가 붙었을 때 여론조사상에서는 네네네. 15% 가까이 지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로 오픈해 보니까 0.4%가 0.6% 차였잖아요. 네, 네. 그런 현상들이 또 반복될 가능성은 없는가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좀 다른데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응답을 덜하는 성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기에 그 상황 속 그 시기에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그 전쟁 불사 발언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했었어요. 그래서 천안함 사건이 나가지고 맞아요. 25일인가? 예, 그래서 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 공안 그리고 이 대북의 강경 자세를 취하는 걸로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지금도 사실은 이 공안 정권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공안 정권이긴 한데 지금 이명박을 보는 시각과 윤석열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고 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안 보기 때문에 더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치의 어떤 기본적인 뭐랄까 이 룰이라든지 서로 뭐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룰 같은 거 있잖아요. 정치 이면에서 소통을 하는 그런 기술이나 테크닉을 아는 사람인데 지금 이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뭐 검찰총장 임명하려고 하는 그런 인사를 보면은 상당히 여론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이 많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50%가 안 된 상태에서 출범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거가 있는 그 시기에 사회 분위기와 관계가 있고 사실 지금은 보수 성향층이 조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취임식을 바로 한 직후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통계를 봤냐면요. 네. 민주당 경선에 당원 참여율을 봤거든요. 네네네. 2018년도에 60%였대요. 투표율이. 네. 40%였대요. 이번에. 왜냐하면 지금 대선을 졌기 때문에 아하. 그만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전반적으로 또 이런 민주당이 아니죠. 그렇죠. 민주 진영의 그 유튜버들도 요즘 구독자 많이 수나 뭐 증가를 안 조회수가 하죠. 많이 좀 맞아요. 그러니까. 내려갔어요. 그 사회 분위기랑 관계가 있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 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 보수 성향층이 좀 활성화된 시기다. 그리고 진보 성향층들이 유튜브도 잘 안 보고 지금 뉴스도 안 보고 좀 이런 상황이거든요. 뉴스 보기 싫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마당에 뭐 다시 그 얘기 좀 하자면은 신나게 해줄 사람이 전해철이냐 이거예요. 홍영표가 우리에게 다시 좀 기세를 불러일으킬 그런 희망의 아이콘이냐 이거예요. 전해철이나 홍영표가. 누가 좀 새로 신나게 해줄 사람이 없을까요? 난 한 사람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하더라도 네. 늘 하는 이야기. 옆에 조연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이 주인공이지만 조현, 유시민도 있고 그 당시 추미애도 있고 정동영도 있고 나름대로 스타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야지 이게 파이가 커지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혼자서만 뛰게 되면은 제가 뭐 혼자서 그분 파이가 이기자는 작아지고.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뭐 최강욱도 뛰어야 되고. 최강욱도 뛰어야 되고 그렇죠. 추미애도 뛰어야 하고 뭐 진짜 그리고 초선들 이런 분들도 지금 최고위원회 막 도전해야 돼요. 이번 당대표 때. 초선 두고
예, 초선 이소영. 초선은 나는 좀 별로야. 해보니까 지금 이제 제일 큰 문제, 초선은 싹 다 갈아야 돼요. 지금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이제 그 단일 지도 체제잖아요. 네. 집단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정치 훈련이 된 사람들이 최고위원을 안 나가려고 해. 당 대표 나가서는 당선될 자신이 없고 최고위원은 저건 뭐 하는 말로 초선들이나 애들이 하는 건데 아우 그렇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아, 나가려고 그럼- 하는데 이 그럼- 경향이 있는데 이거 좀 없어야 돼요. 원외가 나가든지 원외가 좀 초선에 도전하든지. 아 저기 그 최고위원.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사실은 저는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예전에 집단 지도 체제 우리가 피해가 너무 큰 걸 경험해가지고. 집단 지도 체제의 네. 피해라고 하는 당내에서의 통합도 못 만들어낼 거면은 정치 지도자 안 해야지 뭐 솔직한 말로. 근데 지금 저기는 완전히 단일 정도가 아니라 유일 지도 유일 수령 체제, 유일 수령 체제가 집단 지도 체제로 간다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 뭔가 산으로 갈 것 같은데.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런 상황이 그렇지,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예. 있어. 김용민 의원도 좋네요. 뭐 이런 김용민 분들. 최고. 근데 지난번에 1등 해가지고 안에 지금 최고위원 그때 하지 않았나요? 나 솔직히 초선 중에 김용민 혼자 딱 마음에 들어. 씨. 없어. 어제 청문회도 김용민 의원이 그나마 그나마 잘 잘하더라고. 예, 야무지게 했죠. 야무지게 하네요. 예. 자,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지방선거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그 구청들. 서울 25개 구청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인물 경쟁력 싸움이에요. 네.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구청장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젊은 구청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물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좀 우위에 있다. 근데 그거를 잘 결집하는 지지층의 어떤 결집도를 만들어낼 수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 역대로 2010년 이후로 계속 서울 구청장은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또 2006년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럼 저기 내기 한번 하죠. 지금 25개에서 24개잖아요. 민주당이. 글쎄 한 10개, 한 15개 지키면은 성공이다. 성공이죠. 지난번에는 서초구 빼놓고 다 이겼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강남구까지 싹 이겼어. 근데 아마 이번 대선을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뺏길 거예요. 이게 좀 종로나 이쪽 부분까지 국민의힘 그 지지가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5개 정도 지키면 진짜 성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경기도 그 경기는 31개인데 네. 여기는 지금 여기도 절반 지키면 정말 다행이죠. 네. 절반 지키면 뭐 근데 지금 선방한 거지, 선방. 공천이 어땠어요? 그 경쟁력 있는 후보를 잘 걸러냈습니까? 일단은 민주당이 이제 그 기존의 단체장들을 많이 좀 교체를 하려고 그랬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대선을 치고 나니까 현역은 그대로 가급적이면 공천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판이 나는 게 그러면은 현재 현역 단체장들이 잘 했냐, 지난 4년간. 거기서 그리고 인물 경쟁력이 있냐, 이런 부분에서 결론이 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그 공천한 시장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경험이 많은 당에서 활동한 분들도 당직자들도 기초 단체장으로 많이 나간 분들도 있고 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려고 하고 또 경기도지사 선거를 저는 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기초 단체장도 만만치는 않지만은 네. 어쨌든 뭐 지금 절망적이진 않다. 제가 그렇죠. 보기에 서울의 공천은 웬만큼 잘 했어요. 큰 무리수 없이. 네. 그런데 경기도는 사실은 경기도당이 예. 힘 빼는 집 많이 했죠. 김철민 우리 위원장 그래서 전해철과 가까운 그 이상한 짓들 많이 했죠. 엎었다 뒤집었다 뭐 이런 그런 게 짓을 좀 하긴 했는데 많이 했다고요. 예. 단체장하고 국회의원은 완전 달라요. 특히 이제 구청장하고 시장 군수는 완전 다르게 시장 군수는 뭘 좀 알아야 돼요. 국회의원은 뭘 몰라도 돼요, 솔직히. 300명 중에 한 명이고 네. 이게 또 이 집행부가 아니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럼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특히 이제 이 100만 단체장들 수원 용인, 용인, 고양. 화성, 네. 고양, 뭐 저기 성남, 성남. 이런 데는 대선에 메가시티. 메가시티도 대선에 이 우리 당세가 집중될 수 있는 엄청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이런데 공천을 좀 깔끔하게 했더라면 좀 아쉬움이 좀 남. 그런 데가 지금 다 민주당이 단체장을 민주당이 잡고 하는 있는데. 데인데 예, 그런 데가 이제 뺏기게 되면 이제 참 어려워지는 거죠. 참 이번 그 지방선거에 이재명 후보의 그 역할은 뭡니까?
총괄선대본부장, 그렇죠. 선대위원장, 총괄선대본부장이잖아요. 총괄선대 네, 같이 선대위원장이에요. 같이 했어. 선대위원장. 예. 네. 본부장보다 위지 그 위원장. 선대위원장. 네. 그게 뭐냐면 당 대표의 권한이 선대위 체계로 넘어가면은 그분한테 다 가야 돼요. 근데 자리는 그렇게 해주고 실질적 권한은 안 줬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아직은 이제 원외니까. 아 그리고 또 저 뭡니까 그렇다면은 일찌감치 그 위원장으로 세우고 공천에 관여할 수 있게 해줘야지. 아니 그 선거 예를 들어서 좀 기대만큼의 성적이 안 나오면은 그 책임을 또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우게. 아니죠. 그래서 비대위원 그러니까 비대위원은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추천을 했던 거고 거기서 관철을 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는 면 이번에 공천이 이렇게 막 뒤죽박죽인 지역들이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중앙 정치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런 지적이 있긴 있어요. 아니 우리 이제 박지원은 시도당에서 마음대로 했으니까 뭐. 그러니까 공천권 줬잖아요. 네. 박지원은 뭐 무슨 국회의원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 갔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는. 그렇죠. 네. 아이고 어떡합니까? 또 이제 또 이놈들 만약에 선거에서 생각보다 지방선거가 저는 선전할 거라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권에서 네. 세종은 거의 이길 거라고 보고 세종은 이기는 거고. 충남 대전도 해볼 만하다. 네. 뭐 그 정도 보고요. 강원도도 여론조사 많이 뒤지지만은 오픈해보면 움직이면은 다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제주도는 오영훈 의원이 압도적으로 이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주도는 저기 4.3에 대한 영향과 우리 정부가 이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4.3의 명예 회복에 대해서 진상규모가 명예 회복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원희룡은 왜 됐어요 그러면? 원희룡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에 우리 단체장들이 민주당 단체장들이 제대로 된 적이 없고 괜당 정서에 의해서 무소속들이라든가 정체불명의 민주당 후보가 되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돼 왔어요. 최초의 정당 후보로서 당선된 게 원희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는 그것의 정권 교체가 오영훈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서쪽을 서울 빼고 다 이기는 분위기로. 왜냐하면 바꿀까요? 지금 충남 이제 충청권에서는 충남도지사를 뺏기냐 마냐. 왜냐하면 이제 김태흠이 원래 원내대표 나오려고 했던 거를 윤심을 실어서 충남도지사로 지금 내려보낸 건데요. 근데 지금 조사 김태흠은 그만두기 싫어가지고 뭐 그렇죠. 뭐 그래서 그림을 쳤다고 하던데. 그 여론조사를 이제 한 결과 보니까 이게 지역 연고주의가 없다고는 하셨는데 지역은 있거든요. 이 양승조 도지사가 저기 천안 출신. 천안 연구죠. 천안이 거의 충남 인구의 거의 한 40%가량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래요. 그 김태흠이 어디더라? 태안. 태안. 네. 아, 네. 서산. 그래서 보령 아니 보령. 태안이. 보령이야 보령. 보령. 아, 네. 맞다. 응. 그래서 지금 양승조 지사가 상당히 존재감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게 이미지긴 한데 네. 이 조직 관리나 이런 거 굉장히 성실하셔가지고 더군다나 이 인구가 가장 많은 천안 출신이다 보니까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 앞으로 지금. 그 형님이 풀뿌리 정신이에요. 종교가 유교예요.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해요. 아니 그래서 사실 지난번 대선 때 네. 제발 좀 대선 후보로 나가라. 그 저기 도의원들인가 그분들이 저 성명을 냈어요. 양승조 네. 야 이게 저 승조 형님이 그 이제 인심을 잃었구나. 빨리 그만두라고 지금 다들 9성인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네. 승조 형을 좋아해가지고 한 거구나. 예. 사람 좋은 사람이. 예, 알고 있습니다. 잘 되시길 바라는데 저기 충북은 좀 사정이 안 좋은가 봐요. 충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김영환 노영민 형이 그 예. 선전하고 있어요? 여론조사는 안 좋은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조직세를 봐야 돼요. 충북은. 근데 김영환 그 지금 후보가 원래 경기도에서 활동하다가 김영환이 지금 워낙 엉터리. 네, 갑자기 지금 엉터리야, 내려갔어요. 엉터리인가. 예. 그분이 청주 출신인가 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여론조사하고는 다르게 나올 거다 결과가. 야, 내가 노영민을 엄청나게 씹었지만 저도 뭐 예. 상상을 초월하기 쉽죠. 김영환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대진운이 좋은 거죠. 그분은 저기 노영민은 공업용수고 김영환은 똥물이에요, 그냥. 예. 대진운이 정말 좋네. 예, 그래서 공업용수가 낫지. 공업- 똥물보다는 똥물은 있을 때가 있나? 어? 아니 저도 주위에서 저기 노영민 욕 좀 그만하라고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 난 안 해. 저기 한 4월 이후로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됐으니까 민주당 후보는 돼야지. 예. 아니 그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강원도. 강원도는 지금 김진태 후보가 굉장히 저돌적으로 한대요. 약간 좀 선을 넘나들면서 지금 강하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광재 형도 만만치 않은데 근데 이제 이광재 의원이 좀 오래 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돌성에 지금 약간 밀리는데 어쨌든 인물 경쟁력은 훨씬 더 이광재 지사가 도민들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진가가 발휘될 것이다. 강원도에서는 옛날에 그냥 우리 광재였어요. 우리 광재. 그렇죠. 예. 네, 노인들이 우리 광재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저 누구야 황상무였나? 네, 항상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아주 쉽게 됐겠죠. 원래 단수공천이었는데 그렇죠. 막 김진태가 난리를 피우니까 네. 결국은 다시 경선을 해가지고 김진태가 됐는데 이번에 이광재까지 된다. 이광재 지사까지 되면은 제가 뭐 보기엔 승리지 뭐 내용적으로는 승리. 승리예요, 승리. 네. 네. 서울시장 도저히 이길 가능성 없습니까? 지금 나는 두 분과는 조금 견해가 다르니까 예.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비전문가로서 한 20일 남은 거 아닙니까? 20일 동안에 어마어마한 누군가가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민주당 선거운동. 윤석열. 윤석열이 윤석열이. 그래서 도저히 윤석열을 찍어줄 수 없게끔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장도 넘겨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오세훈이 저기 윤석열과 그 저기 각을 세울 것 갈라서기 같은데. 브레이크 네. 같은데 각을 세울 것 같은데. 각을 세우는 상황까지 오면은 그때는 진짜 승부가 넘어간 거죠. 근데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도 보니까 낮에 삼각지에서 버스가 20분 동안 오늘 그랬을 거예요. 네. 지금 완전히 길을 다 통제를 해가지고. 아니 그냥 그 저기 청와대하고 여의도만 이렇게 하면 되지 막 오늘 동선 보니까 뭐 왔다 갔다. 아크로비스타에서 국립현충원에다가 여의도에다가 용산에다가 저기 어디야 신라호텔까지. 신라호텔까지 완전히 도심을 지가 아주 그냥 전세를 냈어요 그냥. 오늘 진짜 평일이잖아요. 근데 휴일 같은 느낌이잖아요. 도를 그래서 다 아까 막아가지고. 우리한테 문자 보내셨나? 오늘 방송하냐고. 오늘이 무슨 휴일입니까? 오늘 기념일이 아니에요. 네. 형님, 오늘이 무슨 휴일이라고. 아이, 진짜. 오늘 저기 제가 지정했습니다. 야만데이. 야만데이. 그래요. 어떤 분이 말씀드리니까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뭐 좋은 성적이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당선되면 뭐 박수 쳐줘야죠. 부산, 울산, 경남, 경북은 좀 아예. 거기는 어렵죠. 거기. 네. 경남은 좀 누가 됐지? 저 누구야? 양문석. 양문석 형. 네. 야, 또 센데 그냥 시원할 거야. 뭐 지고 이기길 떠나서 뭐, 예. 시원합니다. 선거 운동은 시원하게 하실 거예요. 시원하게 합니다. 뭐. 거의 거기도 저기 이거 뭡니까 이거 선을 넘나드는 수준의 강성 발언들 그냥 시원합니다. 근데 지금 가장 아쉬운 게 이제 부산이죠. 부산 지금 변성환 후보가 나와 있는데 인지도가 있다면 그리고 이제 당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표를 얻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변성환 후보가 이제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 빨리 지금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도 그 국회의원 보고 처음에 나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 국회의원들 중에 배지 떼고 빨리 저기 시장으로 나오라고. 근데 아무도 안 나왔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이번 지방선거 이럴 때 좀 또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그 김영춘 후보의 빈자리를 새롭게 메꿔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죠. 사실 아쉬운 점이 있는 게 김영춘 후보가 고생했거든요. 부산 정치하시면서 그쵸.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부산 주류들이 김영춘 의원을 잘 품어주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지쳐서 이제 정기 은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산 주류는 또 누군가요?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이 네. 부산 흔히 하는 주류들이 후보를 만들어냈어야죠. 그렇죠. 부산 주류라고 하면은 박재호, 누구야, 최인호, 전재수 뭐 이런. 전재수 이런 분들 세 분이죠 현재 현역 의원이. 네. 그분들보다 실제로 이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던 이 백그라운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좀 후보를 만들었어야 되는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정수 지사가 좀 일찌감치 좀 사면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뭐 이번에 또 퇴임하면서 하기 모양이 그랬다면은 그때 언제입니까? 박근혜 사면 때 네, 그때 같이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게 김두관 의원이 지금 지역구가 양산이거든요. 원래 김두관 의원이 지난 총선에 부산 쪽에 출마하고 싶은 그래서 생각이 시장 출마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부산 쪽에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부산 쪽에 이제 반대가 해가지고 주류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만약 이럴 때 이제 김두관 의원이라도 부산 지역구였다면은 그러면 또 아마 지금 대선 시장- 그쵸 대선 득표율만큼 나왔겠죠. 한 40% 그렇죠. 전후로 좀 아래쪽으로. 그래서 제가 전에 농담 비슷하게 송영길 시장 차라리 부산 가는 게 어떻겠냐 그 이야기했던 것도
부산이 덩치가 큽니다. PK가 인구가 800만이 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800만이 800만. 넘고 TK하고 달라서 우리를 한번 찍어줘 봤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한번 안겨줘 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팽개치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떨어지더라도 중량감 있는 그렇죠. 강자가 그렇죠. 그리고 나와야 하는 맞아요. 건데. 다음에 또 PK를 대표하는 대선 주자가 또 나와야 돼요. 이재명 후보가 이기더라도 경쟁을 하는 관계로서 이렇게 지역을 누군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근데 그 주류인 분들이 지금 민주당에 부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지역에 다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이라고 해야 되나? 주로 뿌리를 배경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는 그분들이 이제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드셨다거나 이러면 빨리 이게 권한을 위임을 해주셔야 돼요. 밑 아래 세대에게. 그렇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치고 나가야지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치고 나가거나 근데 그 주류들이 그걸 막고서 이 김두관 저기 의원처럼 들어가겠다는데 이거를 거부를 한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당세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지더라도 그렇죠. 나가서 센 분이 나가주는 게 그렇죠. 좋았을 텐데 지금 김동완 후보의 그 모르겠어요. 난 그분을 모르는데 모를 정도면 그렇죠. 무시할 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이제 부산 시민이 봤을 때 중량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되면은 굉장히 좀 민주당이 여기를 버렸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부산 인구가 한 340만 정도 됩니다. 맞아요. 네. 인천 340만 되는데 인천보다 조금 적어요. 조금 큰데 네.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그렇죠. 양산, 김해, 그렇죠. 창원에서 네. 이동 인구가 또 한 7, 80만 가까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방송국을 같이 봅니다. 엄청난 그 그러네요. 정치적 거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산 지역을 상당히 좀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어요. DJ부터 노무현까지 해서. 근데 이번에 거의 한 30%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지율이. 지금 변성환 후보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신경을 앞으로 더 써야 되고 진짜 그 주류이신 분들이 진짜 주류인 분들에게 취급받고 올라가든지 그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개항은 이기겠죠? 개헌은 이기죠. 네. 뭐 또 지난번 대선도 이겼으니까. 거긴 삼자구도 나왔을 때도 이겼어요. 아니 근데 민주당 보니까 후보가. 네. 참 표현이 그렇지만 참 신나셨더라고. 다니면서 사진 다 찍어주고 가게마다 다 들어가고. 근데 그게 사실 위로가 돼요. 우리 지지자분들이 멀쩡하게 저렇게 다시 정치 무대에 쓰는 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힐링이 돼요. 정치인은 한편으로 연예인 같은 거거든요.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지. 그렇죠. 네. 그럼요. 아니 뭐 저기 대선 떨어지고 4번밖에 외출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 양반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남도 궁금합니다. 저기 김병관 후보 성남이요? 안철수 나온.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는 안철수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난번 김은혜한테도 아주 뭐 그렇죠. 간발의 차로 0.7인가? 예. 예. 왜냐하면 김병관 그 지금 위원장이 그 지역을 오랫동안 다져왔고 웹젠이 판교에 있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여기 젊은 세대들이 뭐 투표하러 나오면 이게 지금 어느 회사 직원이 더 많은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정도로 이 웹젠도 상당히 큰 회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관리를 해왔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이 안철수 후보가 갔는데 김은혜 후보의 조직이 여기 붙어줘야 되는데 지금 도지사 선거하러 다 빠져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싸우기가 어렵다. 인지도만 갖고 싸우기는 좀 어렵잖아. 이게 지금 보궐선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를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조직력을 갖고 있는 후보가 유리한데 그런 면에서는 김병관 후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철수가 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나온 지가 꽤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오래됐죠. 2016년에 됐나? 그렇죠. 2016년에 그때 뭐 저기 그 노회찬 후보 나오셨을 때. 그때는 이제 2013년이었고 그렇죠. 2013년, 2016년 총선에 그 안철수가 그 나왔었나? 노원구에 나왔을 거예요. 재선까지 했어 거기. 제가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가장 비판을 많이 하다가 가장 옹호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토론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하다못해 술자리 대화는 잘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 잘 되잖아요.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대화도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 근데 지난 대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억지로 꼬시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김병관 후보가 좀 정확하게 찝어줬으면 판넬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김병관 안철수 비교해가지고 그렇지.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점, 그다음에 그 대인관계의 문제점, 정치 행태의 문제점 판넬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꼼꼼하게 그렇게 따져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지금 정치가 라벨링 정치에서 스토리텔링 정치로 바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라벨링하면 프레임이 됐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은 뭐 발전이냐 퇴보냐, 뭐 아니면은 뭐 안 뭐냐 안 땡땡이냐 뭐냐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좀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거든. 안철수의 나쁜 점 시리즈, 안철수의 거짓말 시리즈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한번 좀 깊게 파고들면은 그 판교에 있는 젊은 분들이 판단하는 좋은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김은혜는 초선인데 이제 2년하고 국회의원직을 던졌단 말이에요. 네. 이건 굉장히 좀 그 죄송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저 하나만 느껴요. 김은혜의 욕망 시리즈. 그래서 그래놓고 지금 안철수나 국민의힘은 왜 그 저기 개항으로 도망가냐 이러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개항은 민주당 후보가 그만둬가지고 이재명이 나가는 거고 그렇죠. 네. 거기는 네가 저 김은혜 자리 비워서 가는 거 아니냐. 거기는 원래 김병관이 그 지역구 그 국회의원 위원장. 했었고 위원장이다. 네. 순리대로 가는 건데 원래 주인이 김병관이에요? 그렇죠. 순리대로 가는 건데 왜 그걸 갖고 저기 맞아요. 국회의원 때 이재명을 했었고. 비난을 해? 네, 어? 맞습니다. 김은혜 씨도 원래 그 MBC 노조에서 키워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MB한테 스카우트 돼서 간 거야. 그렇죠. 네, 갔다가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당대표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2년도 안 돼서 도지사 출마합니다. 네. 흔히 하는 말로 이 욕망의 화신이에요, 이분도. 아니 거의 마른 자리만 찾아다니고 그렇죠. 그 누가 마른 자리로만 보내는지 하여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치를 거의 뽀로치처럼 달고 다닌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지역 구민들이 아마 그거를 안 좋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생각 외로 또 고전할 수도 있다. 네. 굉장히 고전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지난번에 이제 김은혜가 뭐 대선에서도 총선에서도 이겼다고는 하지만은 좀 지금 국면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2년 동안에 와신 상담을 했을 그 김병관 후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원래 자기 또 거기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이 됐었기 때문에 조직 관리는 충분히 잘 해놨을 거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지금 김은혜 조직을 아무리 다 쓸어 담는다 하더라도 안철수는 좀 이질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대선 때 한풀 꺾였잖아요. 한풀 꺾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정치적 효용성이 떨어진 사람이죠. 떨어진 사람이야. 그 왜 그 저기 본인 손가락 관리나 잘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럼 그 재활용 용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성남에서 쓰겠습니까? 성남에서 김병관이 안철수 이기면은 그 김병관의 정치적 위상도 꽤 올라가겠어요. 그러면은 거의 지금 당대표 도전해야죠. 그렇죠. 김병관 옛날에 당의 청년위원장 한번 했어요. 네, 그렇죠. 선출직 맞아요. 청년. 네. 이분이 기업가 출신인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요. 지금 웹제는 최대 주주로 알고 있는데. 순수해요. 네. 스타일은. 그리고 이 게임 2세대라고 봐야 되죠. 이 김병관 위원장. 잘했습니다. 예, 잘했고 그리고 저기 그 기본적으로 김병관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하고 가깝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가깝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 예. 어. 아니 뭐 나는 그 뭐 김병관 위원장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예, 게 예. 아니라 그런 사람인데 야 내가 성남 사니까 내가 한번 나갈 테니까 김병관 안 와 가만히 있어라. 너 비켜줘 이런 이야기 못 그거 하죠. 안 되는 거지. 그건 정치 도의적으로도 그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편도 아닌데. 물론 이제 대선 때는 당인으로서 또 역할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김병관 의원을 영입한 사람은 최재성 의원이에요. 2016년에. 아, 네. 그때 저기 뭐야 김병관, 양양자 뭐 이런 사람들 쭉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우리 당내 분위기가 이 진보 개혁의 성향이 아니고 뭐 외연 확장하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이 새로운 인사들 들어오자 그렇게 돼서 들어왔죠. 양양자는 정말 깹니다. 제가 최근에 양양자 답안했다고 해서 댓글에 막 저 욕하는 거 엄청 제 양양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아는 사이일 뿐이지. 대권 도전자 양양자. 뭘 도전해? 대권을 도전했었어요? 도전에 관심이 그래, 많죠. 이 준비하고 있으실 거예요. 독특한 캐릭터고 제가 봤을 때 양양자라는 정치인이 특별히 정치적 식견이라든가 또는 뭐 경찰 개혁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을 거라고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민주당 정체성도 좀 없어 보이고. 그렇죠. 네, 뭐 삼성에서 상무까지 갔으면은 삼성 상무가 600명이에요. 아, 그렇게 많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뭐 이 스토리텔링에서 억지로 키워준 거예요, 솔직히. 네. 뭐 고졸이라서 뭐. 참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영입 인사인데. 영입 인사들이 좀 이철이, 본인이 하신 건 아니고 표창원 이거 저
누구 공통점이 있죠, 그죠? 전부 다 이 흔히 하는 마켓 개념이 될 수 있는 사람들만 끌고 온 거지.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뉴파티 의원인가 뭐 그런 걸 같이 예, 하면서 뉴파티. 이런 좀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그거였어요. 이제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좀 이벤트적 요소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아니 그 당시 분위기가 아니고 최재성과 양정철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 그런 것 아니에요. 아, 예. 그 저기 최재성하고 양정철이 한 거예요? 다 그쪽이 그때는 최재성 의원이 주도했죠. 예. 김종인도 있었고 그리고 뭐 저기 정춘숙도 있네. 그러니까 예. 그분도 영입됐나요? 영입 인사요. 영입 인사 여성계 어차피 우리 편을 영입해요. 글쎄 말이야. 어차피 운동권인데. 그냥 운동권이에요, 그 양반? 예, 여성계 여성계 쪽이에요. 여성계. 예. 여성 상담 뭐 이런 쪽이. 우리 정말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의 절반이 여성이잖아요. 네. 그 절반을 여성계 주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럼. 여성 뭐 예를 들자면 기업인, 여성 무슨 뭐 사회복지사, 여성 무슨 직 이렇게 줘야 되는데 여성 운동한 사람들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득권이 되고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사실 여성 586 입들이죠. 그게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하여튼 뭐 저 영입 좀 정체성이 맞고 좀 생각이 같은 이런 사람들, 특히 또 당 안에서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홀대합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 맞아요. 때문에 뭐 민주당이 발전을 못했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우대도 해주고 그래야 그 비례대표의 원형이 독일이잖아요. 독일에는 이제 지역구 등록하고 네. 비례를 또 등록할 수도 있어요. 이중 등록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 비례 대부분들이 뭐냐면 당세 취약 지역에 그렇죠. 오랫동안 출마했던 당직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렇지. 대표적으로 누군지 아세요? 헬무트 콜. 콜이 지역구에서 맨날 떨어지고 비례에서 당선됐어요. 아하. 그래서 총리가 되고 독일 이 통일 독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소수당들이 연대하고 막 이런 연합 전술을 많이 쓰잖아요. 그 독일은 비례대표를 더 쳐줘요.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지금 안 맞은 다당제고 우리는 양당제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네. 비례대표는 표의 등가성을 맞추기 위한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직능 이입 집단 넣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정치 전문가들이 비례대표로 들어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저기 직능의 대표성으로 그게 좀 바뀐 거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 저기 수도권에서 만약에 성남에서 이긴다면은 참 그 저쪽에 그 의석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근데 선거에 그 우리 쪽 의석이 줄어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주도하고 그리고 저기 그 계양하고. 계양. 그다음에 좀 전국적이하고 대구 수성도 있고 지금 저기 대구 수성은 저쪽 이광재 의원 지역. 이광재 이광재 원주 원창목 원주. 시장. 예. 원창구시장. 원창구시장을 할 만할 거예요. 근데 상대도 또 워낙 만만치 않아가지고. 거기가 박정아 전 대변인이잖아요. 근데 삼선 시장이니까 거기도 뚜껑 열어봐야 돼요. 지금 원주가 그래도 가장 민주당에서는 강원도에서 밭이 제일 좋은. 그럼요. 거기 좀 진보적인 그 도시기도 하고.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맞아요. 외지인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좀 인입이 됐어요. 거기도 그렇고 예. 그래서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로 좀 또 염려도 되고 그 청와대 이전 이야기는 아까 했었는데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그 이제 국정 운영을 하고 특히 그 인사 같은 경우 야 세상에 공직기강 비서관의 그 유성을 간첩으로 몰았던 유성 씨를 간첩으로 몰았던 정말 천인공노할 이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그 거기로 들어가고 지금 또 유성 씨 간첩 사건, 유성 씨 간첩 조작 사건 거기에 또 한 당사자인 이두봉 그러니까. 인천지검장도 지금 뭐 검찰총장으로 지금 거론되고 네. 있고. 야, 근데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아마 관철할 겁니다. 뭐 이걸 뭐 여론이 반대한다고 안 할 사람들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이렇게 너무 저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언론들에게 집중 질타를 받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죠? 언론 말을 들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저쪽 말은 왜 안 듣는 줄 알아요? 왜요? 뭐 아무리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저는 그 특히
이제 청와대도 아니죠. 뭐 대통령 비서실을 검사들로 채우는 거 이거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증거거든요. 왕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항의 방문도 하고 공식적인 브리핑도 하고 특히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이거든요. 이게 열어 가지고 일일이 따져가면서 지속적으로 검찰 공화국이라는 이 딱지를 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해 줄 거예요. 무슨 뭐 나라가 뭐 전부 다 검사들이 해먹어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는 정치 보복이 그 상수입니다. 항상.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또 털리고 또 그 고통당하고 그럴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놀라지 말고 분개하지 말고 네. 우리도 강대강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 너희들 그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게. 이러면서 특히 국회 같은 경우에 우리 결재받지 않고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국회에서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가야 돼. 그좀 당장 그 한덕수 총리부터 부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은 8월에는 윤석열하고 맞다이로 붙을 수 있는 그럼 누구예요? 0.7% 차로 73. 이긴 그 윤석열 아닙니까? 뭐 거의 그 뭐 깻잎 한 장 차이로 졌는데 이런 사람이 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이 돼봐요. 함부로 윤석열이가 까불지 못할 거야. 정치 보복을 쉽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 없고 지각 없는 윤석열이라도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이 필요해요 지금. 힘을 너무 민주당 쪽 인사들은 힘을 굉장히 죄악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야당이 됐어요. 이제 힘 대 힘의 경쟁으로 가야 돼. 언제까지 계속 끌려다닐 거야. 힘을 죄악시하지 말자. 윤석열 정부가 공안 탄압을 한다거나 어떤 그 국민들이라든가 야당을 상대로 해서 사고를 치면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저는 즉각적으로 해줘야 된다. 국회에서. 예, 그렇게 봅니다. 바로 저기 장관 하나 불러 주무장관 불러서 바로 탄핵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응징해주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탄핵은 정말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가득가득 채울 때 그때 이제 추진할 일이긴 하지만 아니 장관 탄핵. 네, 장관 탄핵. 대통령은 그러한데 장관은 수시로 날릴 수 있는 거예요. 장관 탄핵할 수 있습니까? 장관 탄핵할 수 있잖아요. 탄핵 결의안 이런 게 아니라 탄핵 자체로 탄핵을 한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법률적으로.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네네. 하여튼 좀 세게 들이대서 저쪽에서 야 이제 국회 협조 없이는 어렵겠다. 이러면 뭐 국민들이 오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 총선 때 심판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 놈들이 사실은 정권을 넘겨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중하게 일 처리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중하게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정권을 내준 거 아닙니까? 영화 대부에 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타협을 권하는 자가 배신자다. 그럼 지금 이럴 때는 특히 민주당 쪽에서 타협을 걸면 안 돼요. 야당이 무슨 타협이야? 뭐 약점 잡혔어? 그래서 정말 2년 동안의 효능감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힘의 한 축이 민주당이구나 이런 인식 주지 않으면 다음에 개털됩니다. 아니 저자들이 무슨 상식과 뭐 어떤 그런 논리로 집권했어요? 힘으로 집권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2년 동안? 힘으로 돼. 힘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너희들 까불면은 우리가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막 마지막까지 가오를 잡아야 돼.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좀 잘못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힘을 보여줘야지 또 막 매일 같이 힘을 보여주는 저도 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네. 소장님. 네. 아니 저는 뭐 그보다는 좀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소장님. 그럼 우리 윤석열이가 뭐 좋은 일에 정의로운 일에 공익적인 일에 힘을 보여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순전히 사익과 욕망에 기초해서 권력 찬탈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이쪽에서 야당 특히 민주당에게 이렇게 미보였다가는 만만치 않구나. 만만하게 보일 필요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풀리지 않겠구나 이런 인상을 줘야 돼. 지금 그렇게 착심할 때입니다. 아니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일로 탄핵을 하겠습니까만은 실제로 이제 우리 정치 현상 중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밴드웨건과 언더독 효과 이야기를 할 때 네. 결국은 밴드웨건 현상이 큰 거거든요. 언더독보다는. 그래 사람들은 이기는 쪽에 줄 서려고 하고 그쵸.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편들려고 하는 경향이 더 세지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비판 많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힘을 보여줘야 할 때
그 힘을 보여준 사람이 추미애 아니에요. 추미애만 골탕 먹었어 한마디로. 왜 그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그게 사실은 2021년 그 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인이었다고 보고요. 또 대선 패인이었다고도 봅니다. 예. 힘을 보여줄 땐 보여줘야 된다. 그 힘을 공익적인 데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좋은 정보를 또 많이 야망데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예. 지금 저 수박들이 그 저기 총괄 선대위원장 세워놓고 권한은 안 주고 그렇게 해서 이번 결과 나쁘게 나올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책임론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뭐 전해철, 홍영표 같은 인간들이 지금 저기 8월 전당대회 나가려고 지금 몸을 풀고 있는데 그건 역시 이재명을 주저앉힐 그런 의도가 서려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그 지난번에 그 일요일에 그 출마 선언할 때 홍영표하고 신동근이 나눴더만. 아, 인천 지역구 의원인데. 그래요? 왜 안 왔겠어? 보나만 하지.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교수님, 이은영 소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